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시간으로 학습지의 4강 고대사회의 사상과 종교 페이지로는 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의 학습의 목표는 크게 5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이 고대사회의 사상과 종교, 고대사회라 하면 우리 역사에서 주로 이제 어디까지를 말하냐면 통일신라 시대,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 정도까지는 이제 고대 사회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라는 나라 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고대를 넘어서 뭐 서양의 역사 구문에 따르면 이제 중세 시대로 간다고 보는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 작용했던 또 등장했던 대표적인 사상이 대부분 이제 다 중국을 통해서 유입됐던 사상들인데요. 유불도라고 정리할 수 있는 유교, 불교, 도교라는 이 세 가지의 동양의 핵심적인 사상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에서도 첫 번째 뭡니까? 유학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수용됐고 발전됐는지. 여러분, 유학하면 조금 학문에 초점을 둔 거고, 유교하면 제사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초점을 더 맞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유학이나 유교나 같은 것들을 다루는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유학이라고 불릴 때도 있고 유교라고 불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교라는 말은 이제 종교적인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유학이라면 학문적인 면에 주목할 때 이렇게 쓴다. 근데 사상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학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정치, 경제, 사회 질서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으로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제 우리의 전통적으로 남아있던 신앙이 천신신앙이란 건데요. 하늘의 신 아니면 하늘의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신앙인데요. 이 신앙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다음에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그 특징을 한번 파악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도교라는 건데요. 도교는 여러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나가는데 도를 아십니까? 그거랑 전혀 다른 건데요. 이 도교라는 것이 들어와서 또 어떤 면에서 영향을 주었는지 볼 거고요. 풍수지리설이라는 게 뭐냐면 이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진 하나의 학설인데요. 풍수, 이 지리라는 것은 뭡니까? 땅의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길흉화복, 좋고 안 좋고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 풍수지리 사상과 이 도교의 좀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사상과 종교 측면인데 사실 수능에서는 이 부분에서도 사실 문제가 출제되긴 해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서 우리가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먼저 유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삼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과 교류하면서 한자가 전해지고 그러한 중국의 문화가 들어올 때 함께 들어왔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도덕 규범으로 인식되어서 수용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학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충, 효, 아니면 믿을 신, 그래서 서로 간의 신이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 또 임금에게 충성, 이런 예절과 같은 것들의 유학에서 강조하는 덕목이었기 때문에 초창기만 해도 도덕적인 규범으로 수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유학이라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국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이 부분이 분명히 유학의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충성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들을 이제 유학에서도 강조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학은 사실은 공자라는 사람, 맹자라는 사람, 우리가 예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인물입니다. 공자, 맹자, 이 사상가들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이제 체계화한 사상이 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자나 맹자나 인이라든지 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더 나아가서 민본이라고 해서 백성이 근본이 되는 것들에 대한 정치 같은 것들도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유학에서 강조하는 이 충성을 국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것들로 활용을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국가 통치의 유학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가 통치, 정치에는 유교적인 이념, 유학적인 개념들이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유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정치적인 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사상입니다. 유학은.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 도교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의 문화와 예술 같은 데 큰 영향을 끼쳤던 또 사상과 종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유학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국가 통치에 굉장히 유용했다. 왜? 충을 강조하고 민생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유학을 장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통치체제, 관리들이 등급을 정하고 관등제, 왕 밑에 위계질서, 아주 딱딱 체계적인 위계질서를 갖추는데 바로 필요한 관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걔네들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세우는데 그 교육기관에서는 주로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 아까 얘기했죠. 유교에서 충성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관료라면 적어도 백성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민생과 관련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관리들을 키우기 위한 각국 3국의 교육기관들이 있었는데요. 이 교육기관들은 여러분이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고구려의 소수리망 때 세웠던 교육기관이 태학이고요. 경당이란 거는 수도에는 태학이 있었고 지방에는 경당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경당과 관련된 당나라에서 남겨진 사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적을 좋아하는 풍속이 있어. 고구려라는 나라에 이런 풍속이 있다는 거죠. 책 읽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미천은 집안에까지 이르렀다. 거리마다 큰 집을 지어 경당이라고 불렀다.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익혔고 그 읽는 책은 오경은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경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을 성경,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불경이라고 하듯이 유교의 경전,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을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5가지의 경전을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학과 관련된 책들을 경당이라는 지방 교육기관에서 읽었다. 고구려에서. 그래서 고구려는 태학과 경당을 통해서 유학을 교육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경당과 관련된 문제가 작년에 이제 여러분 2학년 한국사 문제에서 출제됐었습니다. 이 사료를 주고 이러한 문화가 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고구려를 맞추게 하는 문제였어요. 요즘 이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나오죠. 경당, 고구려라는 것 알고 고구려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 이런 식으로 수능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번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를 적용시켜서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고력을 탐구하는 문항들이 구성됩니다. 자, 그 다음 백제 같은 경우는 오경박사라고 해서 뭐냐면 유교에서 아까 중요시하는 5가지 경전 있잖아요. 이 경전에 능통한 사람들을 박사라고 해서 경전을 연구하고 그들이 이제 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오경에 능통한 박사들을 두어서 그 유학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백제에서 있었다.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유학 교육기관이 있었는지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하나의 돌에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이런 게 있었대요. 임신서기석이라고 해서 임신서기석이 뭐냐면 임신년에 신라의 두 청년이 이제 자신들이 맹세를 한 것들을 여기에 기록을 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지금부터 3년 동안 이제 앞으로 어떤 걸 공부할 거냐면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들을 공부하고 습득하겠다.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몸소 행하겠다라는 것들이 이 비석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적어도 신라의 사람들이 유학 교육기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풍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대 삼국에서는 유학이라는 것들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역사서 편찬이라는 부분은 왜 나와 있냐면 여러분 역사는 굉장히 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함으로써 현재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통치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 의미에서 역사가 굉장히 유학에서는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 역사서를 편찬하는 것도 어찌 보면 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하나의 풍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삼국에서도 각각의 역사서들이 편찬됩니다. 그래서 보통 삼국은 자기들이 가장 잘 나갈 때 전성기 시기에 이제 역사를 편찬하기도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삼국시대를 지나서 통일신라 시대, 신라가 통일했던 676년 이후에 유학은 어떻게 발전했냐면 유학이 이제 드디어 통치 이념,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학이란 건 아까 얘기했듯이 임금에 대한 충을 강조하고 또 임금과 신하 사이의 신, 그리고 예절,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효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국가를 통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상들을 담고 있고 이 왕 입장에서는 이 유교적인 가치를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습득시키는 것이 자신의 통치에 굉장히 유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뉴스페이퍼 킹 또 나옵니다. 신문학 때 유학 교육기관 하나 설치하니 그게 바로 국학이라는 이제 교육기관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국학이라는 건 좀 별표를 쳐놨습니다. 여러분, 유학교육기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고구려의 유학교육기관은 수도에는 태학이 있었다. 그리고 지방엔 경당이 있었다. 그 다음 신라에서 봐야 되는 거 통일신라 때 국학 세워집니다. 국학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 때는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듯이 고려시대 때는 이제 국학이라는 이름이 바뀌게 되죠. 국자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조선 가면 성균관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미리 아예 정리해 보자고요. 고구려에 태학이 있었고요. 태학.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갑니까? 통일신라 시대에 국학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국자감이라는 국가의 최고의 교육기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쓰는 건 다 국가의 최고의 교육기관이에요. 조선에서는 성균관이라고 불리던 최고의 교육기관이 존재했다. 유학교육기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갔다라는 거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나올 때마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통일을 위해 왕은요, 신라의 왕은요, 유교적인 도덕을 몸소 실천하고 나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 선정이라고 해서 선한 정책을 펼치는 것들을 이제 그런 나는 존재이다, 존재임을 내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높여갑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교과서 사료로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여기 볼게요. 과인이 왜소한 몸 부족한 덕으로 숭고한 기틀을 받아 신문왕이 내렸던 교서는 뭡니까? 이제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리는 왕의 명령을 왕의 이제 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먹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했다. 자신을 낮추죠.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백성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스스로 권위를 높여가는 유교적 통치 이념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도 했었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신라의 유학교육기관 국학을 통해서 많은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이 양성되게 되는 거잖아요. 신문왕이 징벌귀족들을 숙청한 이후에. 그리고 788년 원성왕 때 가면 이 제도를 하나 실시하는데요. 유학교육을 보다 더 뿌리내리기 위해서 독서삼품과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국학에서 주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신라의 육두품 세력들이에요. 신문왕 때 이제 육두품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 유학적인 소양을 갖췄으니 왕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학을 배웠던 육두품들은 관료로 등용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학 교육에도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교육과 관리 채용을 이제 좀 더 연계시켜 보기 위해서 등장했던 제도가 독서 상품과예요. 그게 뭐냐면 이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국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국학에 입학해 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책을 얼마나 국학에 입학해서 재학 기간 동안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그 책을 이해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상, 중, 하 쉽게 말하면 3품 세 등급을 매긴다라는 거예요. 상, 중, 하로 평가해서 이 평가에 따라서 관직을 달리 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독서 삼품과입니다. 독서, 책을 읽은 거, 유교 경전을 읽은 거, 그리고 이해한 능력을 바탕으로 3품, 3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품에 맞는 관직을 주었다. 이게 바로 독서 3품과다. 원성왕 때 실시됐고요. 788년에 이것들이 골품제 때문에 완벽하게 그 역할을 100% 발휘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유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학교육이 확대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신라 시대 때 대표적인 유학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강수, 설총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육두품입니다. 육두품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강수 같은 경우는 외교문서에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전해지고요. 설총은 누구냐면 원효대사의 아들이에요. 스님의 아들.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불교할 때 원효의 아들인데 스님이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이 설총 같은 경우는 이도라고 해서 한자와 우리말은 여러분 다르잖아요. 우리가 한자로 뜻은 기록하지만 우리말로 풀었을 때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자를 우리식 발음에 맞게 정리한 걸 이도라고 하는데요. 이 이도를 이렇게 정리했던 사람이 설총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유학자였고요. 김대문 같은 사람은 진골 출신으로 이제 유학자로 이름을 알리는데 역사서 같은 것들을 많이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 시대 육두품들은요, 자신의 조국인 신라에서는 신분적 한계, 골품제 때문에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유학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당나라에 유학 가서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 시험이 빈공과예요. 빈공과.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이 빈공과, 여기서 합격하면 당나라의 관리가 되는 건데요. 이 빈공과에 응시해서 실제 당나라의 관직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빈공과 유학 갔다가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신라에 돌아와서 신라 사회의 골품제가 가지는 모순점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기도 하는 유학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유학자가 이제 최치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라의 육두품 출신으로 당의 빈공과에 합격해서 당에서 관리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신라 사회가 가진 이 골품제의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비판 자체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관직을 떠나고 나중에 이제 속세를 떠나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 최치원이에요. 발해 같은 경우도 문왕 이후로 당나라의 문물을 수용하면서 이제 유학 역시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학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이 있었습니다. 하나 추가해야겠네요. 고구려 태학, 통일신라 국학, 통일신라가 있던 때 발해는 주자감이라는 최고의 교육기관이 있었다. 고려의 국자감과 헷갈리지 마세요. 발해는 주자감, 그리고 고려는 국자감입니다. 주자감을 설치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발해는 삼성육부라는 중앙정치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 육부의 명칭을 유교적인 덕목인 충, 인, 이, 지, 예, 신 이런 걸 갖다 붙이면서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그만큼 발해는 유학교육, 유교 정치를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신라의 사람들과 당나라의 빈공과에서 경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과거 빈공과 합격자를 배출하느냐, 이게 신라와 발해 사이에 수석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통일신라와 발해의 유학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어쨌든 유학은 이후에도 이제 우리나라 고려라든지 조선에서도 계속해서 정치 이념으로 크게 자리를 잡고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이란 것이 나중에 신라말, 우리가 어제 배웠던 신라말의 혼란한 시기에는 이 유학자들,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골품제가 가진 또 신라 사회의 모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 주장했던 신라 사회의 개혁 방안들이 지방에 있던 호족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하죠. 나라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하면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또 이러한 사상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또 기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학이란 것이 그 당시에 사회를 직접적으로 개혁하진 못했지만 신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또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 신라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고려라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개혁적인 모습이 이어지면서 이 유학이, 신라말의 유학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볼 사상은 바로 천신신앙이에요. 천신이란 건 하늘의 신, 아니면 조상, 아니면 산천, 이렇게 숭배하는 것과 함께 있었던 토착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천신신앙은 하늘에 있는 신, 초월적인 존재를 이렇게 믿는 거, 아니면 하늘 자체를 최고의 신으로 이렇게 믿는 거를 천신신앙이라고 합니다. 요거 사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신신앙을 나타내주는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마는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급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에 대한 천군, 우리 배웠죠.
제사를 담당하는 하늘의 신을 섬기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천군이라고 부른다. 이거 사만에 있었던 제사장을 뜻한다. 이 천군이 다스리던 곳 복습해보면 소도라고 했다. 하백의 손자이며 1월의 아들인 추모성왕, 이게 바로 주몽입니다. 고구려 주몽. 주몽이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들이다. 즉 우리 나라를 건국한 고구려를 건국한 우리 주몽 왕은 하늘의 자손이다. 하늘 천에서 내려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청동기 시대부터 통치 집단들은 천신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조합니다. 뭡니까? 지배자, 우리의 지배자, 통치자는 하늘의 자손이다.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부여, 고구려, 백제 같은 나라들이 이제 건국의 이야기들이 있죠. 뭐 주몽이 아래서 태어났다, 뭐 신라의 박혁과서도 아래서 태어났다 하는 것들 다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신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내려왔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이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거기에 대한 권위를 부여해 주는데 천신신앙이 역할을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사회의 구성원들을 하나 통합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 국가는 하늘의 신, 천신의 자손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같은 하늘신의 자손이야 라는 사상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갖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제천행사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 제천행사가 몇 가지 나라별로 이름이 좀 있는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여라는 나라에서 지냈던 제천행사는 영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여의 영고, 부영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잊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제천행사 이름은 동맹입니다. 동맹. 그리고 동해라는 나라의 제천행사는 무천 등과 같은 하늘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천신신앙을 반영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국왕들은 우리의 시조는 다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내세워서 자신의 지배의 안정성을 추구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손이 세웠으니 뭐 전 세계의 중심이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천하가 아니란 건 뭐냐면 세계의 중심은 우리 국가다라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엄청나게 영토를 넓힌 다음에 그 아들 장수왕 때도 영토를 엄청나게 넓히잖아요. 그때 원래 중국 사람들은 이 전 세계의 중심이 자기네라고 생각했는데 고구려는요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어제 설명했던 황제가 연도를 세는 기준인 연호라는 걸 사용하면서 전 세계의 중심은 우리 고구려, 전 세계의 중심은 우리나라라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보이기도 했던 게 다 천신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천신신앙은 고대 국가에서는 이제 왕실의 안정을 추구하고 사회 구성원을 통합하는 데 이용되었다 하는 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중요한 부분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도에서 석가모니에서 창시된 종교라고 전해지죠. 그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연도를 한번 좀 기억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삼국이 불교를 수용하게 된 시점을 한번 써놨는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372년 소수림왕 때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요. 공인입니다. 공인 수용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침류왕 때 384년 불교를 공인합니다. 수용하고 마지막 신라는 조금 늦지요. 법흥왕인 527년에 신라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토착 신앙이 굉장히 강했고 귀족 세력들이 왕권을 어느 정도 위협할 정도로 강했기 때문에 이 불교 수용에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는지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불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의 강조가 있어요.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존재는 부처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 부처, 즉 깨달음을 얻은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인 부처가 곧 누구냐? 왕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곧 부처의 명령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이 세상의 부처의 명령 전달자고 왕이 곧 부처다라는 왕즉불 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왕권 강화하는데 사상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귀족들 입장에서 왕권을 강화하니까 이 불교 수용을 반대하던 것들도 있었던 거죠. 왜?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들잖아. 왕의 권한이 세지면 귀족의 권한이 줄어드는 거니까. 어쨌든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은요. 국가적인 통합을 위해서 4세기부터 6세기에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로 왕실이 나섭니다. 왕이 나섭니다. 왜? 여러분, 모든 우리 국가의 백성이 하나의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구성원들의 사회적 통합은 훨씬 더 유용하게 이루어지겠죠. 모든 국민이 똑같은 종교 믿는다고 생각해봐. 다 부처님 믿는다고 생각해봐. 우리 부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구성원들의 사상 통합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왕실은 이 불교를 국가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해서 더 나가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수용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식적으로 가장 늦게 공인하게 됩니다. 이차돈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차돈 아니야. 이차돈이라는 사람은 이제 신라에서 불교 공인을 위해서 순교,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인데요. 신라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귀족 세력의 반대와 토착 신앙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서 불교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때 이차돈이 이제 불교를 전파하다가 귀족들에 의해서 이제 저 불교라는 종교를 전파하는 이차돈을 처형하라는 이제 요구에 왕이 부딪히고 어쩔 수 없이 처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차돈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정말 부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목이 쳐서 죽을 때 내 목에서 하얀 피가 흘러나올 거다. 만약 하얀 피가 나온다면 부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라. 하고 이차돈을 먹으셨더니 실제로 하얀 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에서 공식적으로 불교를 인정했다라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장 늦은 시점에 6세기에 신라는 불교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불교의 성격, 원래 인도에서 출발했던 불교는 사실 왕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는 사실 크게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이게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런 성격들이 추가됐던 겁니다. 바로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왕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왕즉불 사상, 그걸 통해서 왕의 권위를 강화시켜 나갔고요. 하나 더, 불교에서 강조하는 부처님의 아들들의 이름, 또 부처님의 이름 같은 것들을 왕의 명령을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 법이라고 해서 이 법은 우리가 지키는 법 그런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뭐 진리 그런 의미의 법이거든요. 그걸 부응시킨다는 뭐 법흥왕, 진흥왕 이런 식의 용어들이 다 불교식 왕명이에요. 이런 불교식 왕명을 신라의 왕들이 주로 사용하면서 내가 곧 부처다라는 것들을 자처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신라의 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집안이 다시 환생한 거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현존하는 부처다. 라는 것들로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해가는데 이렇게 불교를 이용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우리나라, 중국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 불교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국 불교의 특징이기도 하는 국가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호국,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호국 불교라는 독특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국가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원래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과 또 더 나아가서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에 관심이 있던 종교지 국가의 안위와 안녕까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던 종교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불교를 믿음으로 부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가져오게 하겠다는 이러한 호국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 불교의 성격을 보여준 대표적인 건축물이 황룡사와 그 안에 지었던 황룡사 구축목탑입니다. 이거 교과서에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왜? 몽골의 침입 때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 때 불타 없어져가지고요.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는데 이 황룡사를 짓고 그 안에 구축목탑이라는 것 지었던 이유는 뭡니까? 황룡사를 지으면 이게 뭐냐? 주변에 우리 신라를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신라에게 복속할 거다라는 그러한 부처님께 염원을 하기 위해서 지었고요. 구축목탑에도요 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나라, 여기는 어떤 나라, 여기는 어떤 나라 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이 다 신라한테 무릎을 꿇겠다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지은 그게 황룡사고 그 안에 위치한 탑이 황룡사 구축목탑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바로 뭡니까? 호국적인 성격, 나라를 지키려는데 불교를 이용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불교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불교의 개념이 하나 있는데 요것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업설이란 게 있어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업이란 건 뭡니까? 아, 이게 내 업보야, 내 업보지, 이런 말 뭐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이란 건 전생에 지은 행위의 결과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계속 돌고 돈다라는 거죠. 전생이 현세에 영향을 주고 현세가 그 다음 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 전생에 잘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현생에서 개떡같이 산다. 정말 쓰레기같이 산다. 그럼 다음 생에는 여러분이 인간이 아닌 하찮은 미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게 불교의 업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귀족들과 왕이 이 업설을 신분제를 정당화시키는 데 이용해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생의 귀족인 건 전생에 공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좀 어려우면 공덕을 쌓는다고 하거든요.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귀족으로 태어났던 거고, 너희들이 일부 노비로 태어나거나 일반 평민으로 태어난 건 전생을 잘 못 살았기 때문이야. 나와 너희들이 이렇게 신분적으로 차등이 있는 건 우리 전생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귀족들이 이 불교 업설을 신분제를 정당화하는 데 쓰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의 중심 교리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교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업설이란 게 결국에 신분제를 정당화하는 그런 데 활용되기도 했었다, 귀족들의. 자, 그래서 이 불교적인 것들은 여러분 통일 이후에도 굉장히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의 불교는 이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대중화라는 거 뭡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가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전까지만 해도 고대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불교는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믿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일반 대중에게도 불교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공을 했던 통일신라의 2명의 승려가 있으니 그 승려 이름이 한 명은 원효고요. 여기 빈칸했어요. 또 다른 한 명은 의상입니다. 두 사람은 원래 이제 같이 중국에 유학을 가려다가 원효대사 해골물 아실 거예요. 해골물 먹고 원효는 깨달음 얻어서 돌아오고 의상은 중국에 가서 실제로 이제 불교 유학을 갔다 왔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원효와 여기 의상의 사상은 사실 너무 깊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상의 이름 정도랑 간단한 내용 정도만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효가 주장했던 사상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심사상입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의 마음, 즉 뭐냐면 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차별적이지 않고 다 마음속에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마음, 내 마음에 곧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 내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모든 진리는 결국에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만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하나의 마음, 차별 없는 그 마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귀족이나 노비나 차별 없이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다. 하나의 마음을 다 갖고 있다. 그게 절대적인 진리다. 이게 일심사상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원효의 사상에서 아미타 신앙이라고 해서, 아미타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불교의 아까 절대적인 존재를 부처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 부처를 한자로 쓴 게 불입니다. 불이라고 읽어요. 불. 그래서 무슨 부처에서 이 부처님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전생을 주관하는 부처님, 또 앞으로 미래를 주관하는 부처님,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신데요. 그 부처님들 뒤에 불자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미타 불이라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은 뭐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일단 불교식의 천국을 뭐라고 하냐면 극락정토라고 합니다. 불교식의 천국이에요. 유토피아. 이 극락정토에 이제 이것을 주관하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이라고 한대요. 그 아미타불이, 여러분 아미타불의 이름만 외우면 우리 누구나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정토에 갈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게 바로 아미타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은요, 불교 경전 내용 한자로 쓰여 있고요. 내용 이해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불교는요, 정말 철학적이고 심오한 종교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백성들 그 당시에 글을 알았겠습니까? 글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불교의 심오한 교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바로 받아들이겠어요.
백성들에게는 간단하고 쉽게 외울 수 있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대중화 아닙니까? 그 대중화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원효라는 거예요. 뭐냐? 아미타 신앙이랑. 원효는 어떻게 했냐면 아미타불의 이름만 외치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쉽게 말하면 극락정토 가.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를 지어서 뭐라고 부르겠냐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만 외치면 너 서방정토라고 하는 극락세계에 갈 수 있어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아미타 신앙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는 아미타불에게 돌아갑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믿습니다. 이거 외치면 이제 너 간절히 연부를 하면 이렇게 외우는 거 연부라고 하거든요. 연부를 하면 너는 극락정토에 간다. 이게 아미타 신앙입니다. 원효의 사상은 일심사상 그리고 아미타 신앙 이걸 통해서 원효는 불교를 대중에게 민간에게 전파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은 의상이 주장했던 사상은 화엄사상이라고 해서 이건 실제 그 당시에 당에서 유행했던 불교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화엄이란 건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존재들은 서로 의존하며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의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라는 게 이 화엄사상의 또 핵심 교리거든요. 어렵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개별적인 독자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죠. 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고 그 관계들 속에서 나라는 사람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즉 모든 존재들이 결국엔 서로 의존하며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화엄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화엄사상이 당시에 왜 중요했냐면 신라사회가 통일을 했잖아요. 고구려 백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칼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같은 신라인이 돼버렸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 것들이 강조되던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한 시점에 이 의상의 화엄사상이라는 것들은 신라사회의 조화와 화합을 추구하던 시대상이 반영돼서 만들어진 사상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화엄사상을 따르는 하나의 종파를 화엄종이라고 하는데요. 화엄종이 개창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원효의 아미타 신앙이 있었다면 관음신앙이란 건 뭐냐면요. 관음신앙은 관세음 보살이라고 해서 우리의 현생에서 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고 기도하면 들어주는 부처님이 있대요.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불교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고요. 부처가 되기 전의 단계를 이제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아유 보살님 보살에서 깨달은 부처가 되는 건데 이 보살 중에 관세음 보살은 지금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들어주는 그 보살인데요. 이 관세음 보살을 계속 외우면 관세음 보살 외우면 이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이런 것들을 구제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백성에게 접근했던 게 이제 의상의 관음 신앙입니다. 결국에 원효의 아미타 신앙이나 의상의 관음 신앙도 다 백성들이 쉽게 연불만 하면 어떤 특정한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백성들의 위로를 주고 더 나가서 사회를 통합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불교를 쉽게 전파하기 위한 이 대중화의 하나였다는 거죠. 결국에 통일신라의 불교는 굉장히 크게 발전하면서 신라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나라인 신라를 불국토라고 인식하고 있네요. 여러분 불국 사람 말 들어보셨잖아요. 불국사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 불국이에요. 불국. 부처님의 나라. 우리 신라는 결국에 부처님의 국가고 이 부처님의 이상적인 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이 신라에다 표현해보자 해서 만든 절이 여러분 불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국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석굴암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건축을 통해서 이 부처님의 이상세계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불국사 가보시면요. 불국사의 모든 이 건물의 배치나 이런 것들은 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의 유토피아적인 모습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한 통일신라 시기의 엄청난 발전은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림 하나 좀 보고 가죠. 불교의 통일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불교 유적이라 하면 유물이라 하면 바로 이 석굴암에 나있는 본존불이죠. 이 본존불상이 이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불국사 안에 있던 3층 석탑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신라 시대의 불교 유적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선종이라고 불리던 불교의 하나의 또 다른 종파가 신라말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파트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바로 뭐냐? 여기 이제 추가할 내용이 있어요. 불교라는 커다란 종교도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이제 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도 무슨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엄청나게 같은 기독교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도 교리상의 차이점으로 여러 개의 종파가 나눠진다고 해요. 종파. 커다란 게 좀 개념이 종교라면 그 안에 조금 작은 교리적인 차이를 띠고 있는 걸 종파라고 하는데 불교도 크게 두 가지의 종파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교종, 하나가 선종입니다. 교종이란 건 뭐냐면 불교에서 이 둘의 차이, 불교의 교종과 선종을 구분하는 차이점은 뭐냐면 어떻게 부처가 될 것인가, 즉 어떤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둘 입장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부처가 될 수 있는가? 교종은 뭐냐?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즉 경전, 가르칠 교자입니다. 불교 경전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강조하는 게 교종이라는 불교의 종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었던 불교는 대부분 교종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즉 공부를 통해서 불교 경전을 배움으로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교종입니다. 그러다가 신라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게 선종입니다. 선종은 뭘 강조하냐면 참선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뭐냐? 깨닫는다라는 건 책에 있는 불교 경전에 있는 걸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다.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실제 실천에 옮기고 그리고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는 길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르침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직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무건수행이라든지 아니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선종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귀족이나 왕들은 교종과 선종 중에서 어떤 걸 좀 선호했겠어요? 당연히 교종. 왜? 글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일반 백성들은 경전 못 읽어.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기본적으로 이 불교를 이해하는 거 나만 하고 싶어. 특권의식을 누리고 싶어. 저 하찮은 백성들이 불교 같이 공유하는 거 싫단 말이야. 그래서 왕실과 귀족들은 주로 이 교종적인 성격의 불교를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신라 말 참선을 강조하는 이 선종, 가르침의 실천을 중요하는 선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선종에서는요, 불교 경전이 전부가 아니래. 경전 못 읽는 백성들한테도 네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너도 부처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반 백성들이 좋아해요. 더 나가서 여러분 선종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의 성품에서 불성을 지니고 있대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그 불성을 싹 틔우면 누구나 깨닫고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야 너도야 그치?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럼 뭡니까? 이 얘기를 조금만 바꿔보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신라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습니다. 지방에서 성장했던 세력들 호족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신라를 부정하고 자기가 세력을 모아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호족들은 선종에서 얘기하는 이 교리가 너무나 자신들에게 딱딱 꽂히는 거야. 왜? 간단해. 공부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 더 나가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어?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어? 지방에 있는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신라의 왕실에 있는 왕만이 아니라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호족들이 이 선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라 말이 되면 이제 선종이 호족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참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경전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호족이 전해서 통일신라 시대에 9개의 중요한 명산에 선종의 절들이 세워집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산선문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의 9개의 산에 세워졌던 선종의 큰 사찰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구산선문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 선종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어라는 호족들의 이런 일종의 어찌 보면 욕망을 어느 정도 더 자극시키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신라가 망하고 새로운 사회를 여는데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게 됐다는 거죠. 정리할게요. 신라 말에 결국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방에서 성장했던 호족들과 신라 사회의 골품제라는 사회적 모순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고 있던 육두품들이 새로운 사회를 열고자 하는 주도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상적 기반이 됐던 게 뭐냐? 바로 선종이라는 요소와 바로 뒤에 배우게 될 풍수질이라는 것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이들이 새로운 사회 건설의 주도 세력이 되고요. 이 선종과 풍수지리가 사상적 기반이 된다라는 거,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지방의 호족들에게 굉장히 잘 먹힐 수 있었던 교리라는 거죠. 자, 이 선종과 관련된 유물은 교과서에 있는 이 승탑이라는 게 있어요. 승탑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부처님을 믿으면서 이제 승려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망하면 화장을 하죠. 불교식으로 화장을 하는데요. 화장을 하면 살아 있을 때 수행을 많이 한 승려는 몸에서 살이라고 해서 구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승려들의 살이를 보관한 요 탑이 승탑입니다. 승탑이라고 해서 이 승탑이 선종이 유행한 신라 말기부터 절마다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승탑하면 관련 있는 불교의 종파는 선종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선종이 이제 승탑이 선종과 관련 있는 문화유산이다라고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해의 불교 역시도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역시 불교가 유행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왕실의 권위를 뒷받침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발해에서도 다양한 불교 신앙들이 유행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유적을 좀 하나 보면 유물을 보면요, 이게 이제 발해의 이불병자상이라고 문제에서도 출제됐던 건데요. 이 불이 부처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2명이 같이 나란히 마주보고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유물 이름을 분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병좌 나란히 앉아 있다는 뜻이고요. 반만 앉아 있다 그러면 반좌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고요. 서 있다 그러면 입상 이런 식으로 일어서 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발해의 이불병자상은 고구려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양의 병자상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불교의 문화를 계승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불교 부분을 봤고요. 불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도교와 풍소질인데, 여러분 도교 제가 도를 아십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도교는 일단 빈칸에 들어갈 단어 도교라고 써놓으시고요. 신선사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신선이란 말은 여러분 산신령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신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불로 장생하는 존재를 신선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벗삼아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 신선. 그 신선이 되고자 하는 사상은 신선사상이라고 하고요. 이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거기에 도교는 노자와 장자라는 이 2명의 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장했던 게 무위자연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인간 본성에 맞게 살게 내버려두는 것이 이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상들이 결합돼서 민간신앙과 결합돼서 만들어졌던 종교가 도교입니다. 그래서 도교는 기본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불로장생과 현재의 생에서 잘 되는 것들을 복을 구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종교가 도교입니다. 이 도교가 이제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수용되는데요. 그 도교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물이 뭐냐면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문화유산에 고분벽화, 고구려 무덤에 현무라고 해서, 현무는 뭐냐면 여러분 상상 속의 동물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서남북이라는 4개의 방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좌측은 청룡이라는 상상 속의 동물, 우측은 호랑이, 백호, 그리고 북쪽은 현무라는 상상 속의 동물, 남쪽은 주작해서 이 4개의 방위를 지키는 각각의 이제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사신이라고 부릅니다.
내 방향을 지키는 신. 그래서 청룡, 백호, 현무, 주자 이 사신을 무덤에다가 이렇게 많이 그려놓습니다. 왜? 죽은 사람을 지켜주라는 의미로. 그래서 고구려에 이게 이제 도교에서 추구했던 죽은 사람에 대한 또 안정을 비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도교에 나타난 건데요. 이런 사신도가 고구려의 벽화에도 나타나고요. 산수무늬 벽돌이란 건 뭐냐면 백제 산수무늬 벽돌은 산과 물 이 무늬를 새기는 건데요. 산과 물이 뭡니까? 도교의 이상적인 존재인 신선이 논이는 곳 이상적인 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이 그림 안에. 그리고 또 하나 백제 금동대양로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맥심이라는 노란색 그 커피 믹스 보시면 노란색 박스 바깥에 붙어 있는 게 요겁니다. 한번 뭐 그런 박스 보신 분들은 요거 어디서 난디근데 네 그거예요. 금동대양로라고요. 여기를 좀 확대시켜 보면 아까 말했던 신선들이 막 여기서 막 자연을 즐기면서 막 악기 연주하고 뭐 이런 것들 이상적인 삶을 사는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향 피울 때 썼던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교에서 추구하는 신선과 신선이 사는 이상적인 세계를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연개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도교를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하나 좀 보고 가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연개소문이 도교를 장려했던 거 뭐냐? 연개소문은 불교의 사원을 빼앗아서 도교 사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뭐냐? 자신이 이제 자신에게 반발하는 불교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도교를 또 일부러 의도적으로 발전시켜 주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연개소문이 왕에게 아뢰었다. 삼교는 소래 하나라도 없어서 안 된다. 유교 불교는 흥하는데 도교는 아직 그러지 못하니까 도교를 발전시키자 해서 도교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됐다. 이게 이제 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도교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발전한 게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풍수, 산과 땅과 물 등의 이 자연의 모양이 인간의 길, 흉, 화, 복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명당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명당이란 게 뭡니까? 결국에 자연적으로 좋은 형세를 갖춘 곳에 뭐 집을 짓든지 무덤을 쓰든지 아니면 나라의 도읍을 정하든지 해야지만 그 자연의 좋은 형세가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풍수지리설.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을 체계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도선이라는 승려입니다. 이 사람 아까 앞에서 봤던 선종이라는 불교 종파의 승려인데요. 이 사람이 중국에서 이 풍수지리설을 이제 배워가지고 사실 적용을 시키는데요. 도참 사상이라고 해서 도참은 인간의 미래의 일을 점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도교적인 지리를 중요시하는 것들이 결합돼가지고 뭡니까? 인간의 주거지와 묘지, 나라의 수도 같은 것들을 정하는데 자연의 형세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풍수지리설이 신라 말부터 유행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요. 풍수지리설은요. 좋은 땅이 있고요. 안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기력이 세한 땅이 있는 거고요. 이제 기력이 아주 흥한 땅이 있는 거죠. 근데 신라 말에 호족들이 지방에서 막 성장합니다. 가까이 호족들은 지방에 자리 잡고 있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자리 잡고 있는 땅은 풍수지리설적으로 길지다. 좋은 땅이다. 기력이 이제 막 발산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도읍을 차리고 나라를 세우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이제 이 한반도의 주인이 될 거다라는데 자신들의 호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풍수지리설을 쓰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주장하냐면 신라에 쓰였던 금성은 이미 운수가 다 했다. 운수가 다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금성 중심의 지리적 관념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지방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 풍수지리설이 이용됐다라는 거죠. 결국에 어떡합니까? 이 말이죠. 신라말 호족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풍수지리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후삼국을 통했던 고려를 세운 왕건도 자기가 기반으로 삼고 있던 송악, 오늘날의 개성이 길지다. 아주 좋은 땅이다. 송악이 길지라는 이 풍수지리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송악을 수도로 삼고 이게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신라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사상적 기반.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결국 신라 말
신라를 무너뜨리는 건 뭐냐? 주도했던 세력은 호족과 육투품 세력들이었고 사상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이제 뭐 나라를 세우는 것들을 뒷받침했던 거는 선종과 풍수질이라는 거 이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도교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좀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5강 강의 고려의 건국으로 좀 갈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유교, 불교, 도교를 한번 좀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유학이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보시고요. 불교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도교에서는 풍소지리설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